헌법재판관 흔들기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위대가 재판관의 집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재판관이 어떤 차를 타는지까지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네, 문영배 권한대행의 집 앞에 모인 이들의 속내 들어보시죠. 주변에 있는 이웃들한테 영향을 가요. 맞아요. 자식을 집회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이웃이에요, 이웃. 맞아. 동네 평판을 갖다 나쁘게 만드는 게 제일 그렇지. 중요한 겁니다. 맞아. 네, 그러니까 망신을 줘서 동네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다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이들이 집중 공격하고 있는 포인트, 바로 동창 카페에 올라온 음란 게시물에 문 대행이 직접 댓글을 달았다, 이런 주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 내용으로 논평을 냈다가 근거가 됐던 사진 자료가 조작된 이미지라는 게 드러나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팩트, 사실관계 점검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분은 저희 당에서 국민들께 사과드릴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사흘이 지났지만 이렇게 재판관 집 앞에 시위대가 찾아온 건데요. 공단이 팩트체크 없이 허위 정보를 확산한 여파가 오늘의 장면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늘부터 매일 출퇴근 시간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자택 부근에서 시위하면 동네에서 평판 안 좋아져서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런 발언도 방금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게 헌재를 흔드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정치적 의사표시나 표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먼저 소영주 의원님. 헌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단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문영배 헌재 재판 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끊임없는 허위 날조된 증거까지 가지고 공당의 국민의힘에서 말하자면 이 재판관을 좀 이미지를 나쁘게 하려고 시도하다가 사과하는 처지까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에 죄송하다,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공격인데 지금 권선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두 번째 방문합니다. 항의 방문이죠. 첫 번째도 좀 마땅치 않지만 두 번째 방문한다는 것은 이거는 명백하게 사법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리고 이게 문영배 지금 자진 사퇴라는 식의 이 지지자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정치적 의사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위법적인 범죄에 가까운 행위들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예. 민주주의의 근간은 사법권의 독립 아니겠습니까? 자꾸 이 사법부의 판단에 있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그리고 판사를 압박하는 것들은 형법상이든 법원 조직법상이든 이거는 어느 정도 이 수위가 과도하게 되면 법적으로 좀 처벌을 해서 사회의 어떤 표현의 영역보다는 이건 범죄에 가까운 부분으로 뭔가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 네. 경찰에 지금 집회를 신고를 한 걸 보니까 아마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까지 이제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아마 집회를 한 단체 측에서 이렇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집회 시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까지 민주당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서 좌표 찍기라든지 판사들, 검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신공격이 되게 상당히 많았고요. 또 거기에다가 또 이제 민주당 내에서 만약에 의견이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수박이라고 이제 찍어놓고 이제 또 공격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보기에 충격적이었는데 이런 집회 시위가 이렇게 정말 또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자주 있다라는 게 참 씁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또 MBC 그 언론 노조의 그 기자들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그 집 앞에, 지금 저기 아파트 단지 앞에서 저렇게 시위를 또 한 20명 정도가 현장에서 모여서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했다고 하는데요. 그 MBC 김장겸 그 사장 아파트 그 복도에 진을 치고 앉아서 이제 사진을 찍거나 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이렇게 도를 넘은 이런 행위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일부 이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을 이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예, 도를 넘긴 했지만 이번뿐만이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실 계속해서 집회 시위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았잖아요. 관련 기사들에 대한 댓글을 보니까 이게 좌파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알았냐, 우파들도 이제 배워서 이렇게 또 집회 시위를 한다 이런 이제 댓글들도 또 올라오고요. 또 뭐 민노총에서는 항상 이제 규정을 넘어선 그런 이제 시위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또 비난 여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이 집회에 대해서도 품격이 없다, 품위가 없다 이런 이제 비판의 댓글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집회 시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짤막하게 함 대변인님은 이제 변호사시니까 이게 대한민국 그 누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행위가 과연 허락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님도 공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집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판에 대해서 이게 자꾸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정말 공정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과 이제 분노가 좀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국민의힘 당에서 이게 뭐 헌재를 흔든다 자꾸 이런 부분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생각합니다. 예. 자, 두 가지 측면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김보엽 의원님. 예. 문영배 소장 대행의 차량 번호까지 지금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과도합니다. 테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폭력을 써서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직적, 집단적으로 행하는 폭력 행위, 이것이 테러입니다. 저는 거의 테러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렇게 말이 거칠어지다가 결국 쳐들어가서 난동을 피운 곳이 서울 서부지원 아니었습니까? 문영배 재판관 개인 집 앞에 가서 저렇게 하다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어떤 폭력 행위가 나올지 모릅니다. 경찰이 경호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또 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렇게 되는데 누구 책임이 가장 큰가? 아직도 내란숙의 윤석열을 1호 당원으로 받들고 있는 국민의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헌재를 공격하고 특정 재판관을 공격하기 때문에 정광훈 등 극우 기독교 세력을 포함해서 극렬한 윤석열 지지자들이 결국 재판관의 자택, 집 앞까지 가서 재판관을 위협하고 공포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런 행위는 과거에 누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다. 국민의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반론은 잠시 뒤에 드릴게요. 반론권은. 자, 김성열 의원님. 네. 또 하나가 다른 헌법재판관들의 집 주소도 수색 중이다라는 걸 공공연하게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네네. 이걸 끊어줘야 돼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요. 단순히 헌재 흔들기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오래된 이 시스템 자체를 흔들려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보이니까 탄핵 인용 이후에 불복을 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저는 보여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이러고 있다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저는 국민의힘이 좀 더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들이 가는 집회 같이 가가지고 인사하시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그리고 김민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 문영배 재판관 관련해서 뭐 행번방 해가지고 N번방을 이제 빗대어가지고 그런 식의 인신공격까지도 지금 서슴지 않으시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헌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거에 대해서 단서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끊어내야죠. 지금 이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심판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면 결국에는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목사나 스님이 해야 된다고. 실제로 정광훈 목사 그래요. 목사나 스님이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우리 예전 단군 고조선 시대로 올라가가지고요. 곰이 마늘 먹다가 내려와가지고 신탁 받아가지고 탄핵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강물하고 역사는요. 거꾸로 흐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강물과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재정 일치 사회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나라가 여태껏 해왔던 이 법치주의의 모든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므로 끊어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앞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음란물 댓글 게시물 사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고요. 동창 카페 개설한 그 동창이 입장을 내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서영주 의원 말씀 듣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단순하게 국민의힘의 한 뭐 대변인의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큽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이 대통령직에 대한 판단이고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헌정 수호의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문영배 재판관을 흔들므로써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를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해야 되느냐. 이게 허위 조작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논평 자체는. 왜냐하면 이게 허위 조작으로 어떤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것을 확인조차도 거치지 않고 공당의 배현진 의원인가요? 그분도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의 공당에서 논평을 내고 이것이 확산되고 예. 뒤늦게 이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일부 본인들의 지지층은 봐라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재판을 맡길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사법부의 판단에 있어서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어하고 비호하기 위해서 재판부에 판사를 흔드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느냐. 정치권이 가장 여야를 막론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유감의 표명을 할 수 있으나 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들은 하면 안 돼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랬으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지금 하는 일들은 도가 매우 지나치다. 국민의힘에 법률가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법률가들의 지성과 상식, 법률가의 자존심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왜 용인하고 있는지 저는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당에서 일단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당의 저도 변호사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이제 조작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조작이라고 하고서 이제 또 박수민 그 원내 대변인이 사과를 한 부분은 문영배 재판관이 그 음란물에 댓글을 단 사실이 없는데 그 부분이 조작된 것을 확인을 못하고 이제 올렸다. 그 부분에 대한 뭐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게 어떻게 보면 조작이라는 이런 말로 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계속 N번방에 빗대어서 이게 행번방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문영배 그 재판관이 있었던 그 동창 그 온라인 카페에 2,000개가 넘는 음란물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란물의 글이 25%나 해당을 하고요. 그 게시물 전체 글에. 예. 그런데 그 문영배 재판관이 300번 넘게 이제 그 온라인 동창 카페에 들어가서 댓글까지 달면서 정말 상당히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했던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문제 게시물에 댓글 단 것은 아니고 다른 문제 게시물이요. 게시물에 댓글을 단 건 아니지만 다른 게시물에 댓글을 달면서 300번이 넘게 직접 왔고 또 다른 동창들은 너가 이렇게 바쁜 줄 알았는데 나보다 이렇게 더 자주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사실 문영배 재판관이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이제 그 동창 카페에 댓글을 달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아까 전에 이제 법률가가 있으니 많이 이제 지적을 해달라라고 말씀했는데 그만큼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판사가 돼서 이 부분을 방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음란물 게시에 대해서 방관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문영배 대행이 본인의 개인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를 통해서 해명을 한 것이 이게 경찰 수사로 잘 밝혀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해킹이 된 게 아닐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변명을 하는데 이게 과연 가당키가 한 변명인 건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요.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작인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김보엽 위원님 의견은요? 이게 거기에다가 게시판을 운영을 한 사람의 잘못,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창들이 모인 게시판에 음란물을 올린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들이 모여있는 게시판을 문영배 재판관이 방문했다. 그리고 다른 글에 댓글을 달았다.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습니까? 전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창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내가 판사인데 니네들 이거는 몇 년형에 해당돼. 이거 심각해. 빨리 다 지워. 그 만약 글을 올린 사람을 특정을 할 수 있거나
친구이거나 그러면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동창이라고 하면 동기면은 다 알 수 있지만 큰 기수. 예, 네. 같은 기수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책임을 묻는 건 좀 과도하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 그 국민의힘의 변호사 출신들은 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유독 판사, 검사 출신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짜 뉴스의 원조가 됐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애초에 그 문형배 재판관이 이재명 모친상에 가서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가서 문상을 했고 조의금을 냈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를 먼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잘못 전해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명백하게 사과를 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고 문영배 재판관한테 이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잘못 전해 들었다. 즉 나한테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자가 잘못이야. 이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헌재 해산, 헌재가 민심을 받들지 못하면 니들 해산될 거야. 재판관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런 식의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판사인데 법을 아시는 분이 국회의원이 어떻게 헌재를 해산할 수 있죠? 유일한 방법이 있죠. 개헌을 통해서 헌법기관인 헌재의 근거를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럴 힘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108석밖에 없어서 개헌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정당이에요.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정당으로 심판이 결정될 수 있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 되어 해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너무 아무 말씀이나 많이 한다. 그게 걱정이 됩니다. 예. 자, 김성일 위원까지 말씀 듣고 하민경 위원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당장 제가 무슨 카페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카페에 음란문이 들어가 있다고 문제를 삼는 것, 이건 너무 과도한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 바바리맨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바바리맨 성추행범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바리라도 입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식의 억지 주장은 우리 사회를 흔들어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니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거예요. 문영배 헌재 소장이 전에 한 판결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럼 그걸 지적을 하십시오. 그걸 못한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재판관의 동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재판관의 이름이 중국 사람과 비슷하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해서 무슨 설득력을 얻겠다는 겁니까? 이런 억지 주장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 주장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상당히 위험한 말씀이 여기서 이제 많이 있어서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 좀 고쳐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요. 이게 음란물이 있는 그 방에 이제 들어가서 시청만 하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중형을 받는 그런 범죄입니다. 게다가 이 동창 카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특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게시판 글들 중에 뭐 몇 개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제가 그 글에 일일이 뭐 알겠나요? 그런 거 모르겠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 거의 25%를 차지를 하고요. 그 음란물이 심지어는 미성년자에 대한 그런 음란물도 있다라는 게 그 카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대변인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모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동기가 누군지 모를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동기들이 올린 그냥 동창 카페고요. 그 게시글 누가 올렸는지도 사실 아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 헌법재판관도 이 부분 상당히 이제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한 부분인지 헌재 공보관을 통해서 이거는 경찰 수사에서 엄정히 수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은 이 정말로 이거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에 들어갔는데 내가 게시물이 뭐 있다 봤다 이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부분으로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그 아니거든요. 25%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네, 저희가 논평으로도 냈고요. 예.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게 그 카페 전체 게시글 중에 25% 해당하는 2,000여 개가 이제 음란물에 해당한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25%를 확인하려고 그 음란물을 본 사람들도 처벌 대상입니까? 아까 한 변호사 아니죠. 이거는 소속이 되어 있고 네. 그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 카페에 소속이 된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게 문영배 만약에 재판관이 치면은 그 음란물을 봤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댓글을 300여 개나 이제 넘게 달았으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의혹 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명칭을 붙이자면 음란물 방관 논란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오늘 경찰에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정례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문 카페 음란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데 2009년에 벌어진 일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항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공소시효는 차치하고 이런 게시물들이 2009년에 벌어진 일, 그러니까 게시 자체가 2009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이야기해서 2009년 게시물이면 찾아보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어떤 뭐 공지로 해놓거나 아니면 다 과거 게시물들을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는 방식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15년 이상 지난 거 아닌가요? 16년 정도? 그러니까 보시면 권선동 원내대표도 문영배 재판관을 흔들었을 때 이재명 대표 연결했는데 그것도 그냥 잘못 들었다. 그것도 오래전 일이잖아요. 수십 년 전에. 지금 이 카페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 거 마치 문영배 재판관이 이 음란물 카페에 어느 정도 묵인을 하고 동조를 했다는 식의 추측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또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게 좋겠고 본질적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왜 국민의힘은 왜 문영배 재판관을 흔들려고 하는가? 목적은 하나잖아요. 재판에서 본인들의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본인들이 보기에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문영배 재판관이 눈에 가십니다. 이 사람을 흔들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메신저를 또 흔들므로써 이 재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불복하고 싶은 거예요. 문영배 재판관이 이럴 줄 알았다. 그런데 2009년에 있었던 그런 논란들과 2010몇 년 전에 있었던 야당 대표가 있지도 않은 일들을 끄집어내서 지금 24년도 12월 3일 날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서 헌재에서 자격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재판과 무슨 연관성이 있죠? 본질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족족 다 틀린 얘기를 합니다. 이미지만 나쁘게 하고요. 그리고 이 지지층들이 그 앞에 가서 차량 번호판에 동네 평판을 나쁘겠다 하는데 어떻게 공당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사법부에게 이런 가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못할 망정 같이 부안회동해서 2차 방문을 통해서 재판부를 흔든다. 이 자체가 창피하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중단해야 된다.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재판부를 흔든다기보다 이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문영배 소장이 이제 소장 대행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이제 다른 SNS 글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뭐 업무 시간 중에 올렸다, 뭐 독후감을 올렸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다시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흔적 지우기에 이제 골몰하지 말고 재판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누구도 사실 재판을 하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흠결이 없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는 정말 욕심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성범죄나 아니면 그 동장 카페에 그런 뭐 아동 음란물이 올라와 있는 그런 동장 카페에 같이 들어있으면서 댓글을 오랫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같이 나누면서 했다? 이 부분은 정말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추측의 영역이니까 지금 추측의 단정적으로 영역이 얘기하지 아니라, 마시고 그 행위를 했어요? 추측의 확인 안 영역이 했죠?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게시물이 그다음에 있다라는 그 것을 게시물에 저희가 얘기를 한 대해서 겁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같이 참여해서 올렸다거나 그걸 즐겼다거나 하는 거를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공당의 대변인이 저희가 실수를 했어요. 계속 얘기를 한 그러면은 거는 방관 정치인들은 논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를 나쁘게 하면 사과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게 그건 범죄 아닙니까? 자, 그것도 여기서 범죄라고 정리하죠. 보는 거니까. 자,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오늘 어쨌든 드러난 사실관계는 경찰청에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2009년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그 시점을 명시했다는 점을 사실로 말씀드리고 그 뒤에는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후에 또 살펴보고 논의를 하도록 하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했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헌법적 가치를 흔들며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헌법재판소가 있을까 싶습니다.
오죽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지 않으신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김보희 의원님 예. 어떻게 들으셨는지 듣고 김성열 의원님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원래 8번 변론기로도 예, 충분히 내란수교 윤석열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은 이미 다 섰을 거다. 재판을 이끌어온 8분의 재판관 중에 누가 추천을 했든 윤석열이 추천을 했든 국민의힘이 추천을 했든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가지기 힘들다. 조만간 주문 피소추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결정에 단 한 명도 이견이 없이 그런 결론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계속 헌재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따르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윤석열 자신은 모르겠는데 그 변호인단 그리고 헌재로 몰려간 아까 2번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아까 세봤을 때 4번이었던데 헌재로 저렇게 달려간 국민의힘 의원들도 헌재에서 혹시라도 탄핵소추안이 기각이 돼서 윤석열이 대통령직으로 복귀를 할 걸 기대하고 저러는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법을 알고 국민 모두가 지켜본 데서 버젓이 헌법 위반 행위가 벌어졌잖아요. 헌법 위헌적인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를 했고 예,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을 했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각종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고 예, 정리해 주시죠. 예, 이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분들이 몰려가서 저러는 거는 불복의 구실을 만들고 지지자들을 단합시켜서 조기 대선에 임할 태세를 갖추거나 혹시나 대선에서 이기면 그때 윤석열을 사면 복권하겠다. 뭐 이런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성열 의원님. 예, 오늘 국민의힘이 가서 3가지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소송법 엄격 준수해달라. 예, 이거 요구할 수 있어요. 공정재판 해야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최우선 처리해달라. 이거는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재량권의 침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3번째 건이 정말 경악스러운데요. 마은혁 관련해서 심판 청구 즉시 각하해달라. 이건 뭐 판결을 주문하는 상황이에요. 아니 헌법재판소가 무슨 국민의힘의 하청업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해줘야 돼요. 저거 가서 김기현 대표 본인 판사하셨잖아요. 판사하셨는데 오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와서 유죄 내라 그럼 유죄 내고 무죄 내라 그럼 무죄 해줬습니까?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럴 거면은 사법고시는 뭐하러 있고 법은 뭐하러 있습니까? 그냥 여론조사 기관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여론재판하고 옛날 그리스에서 도편 추방제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판결 내리면 그만 아니에요. 이런 식의 부당한 압박, 사법 시스템을 흔들려는 시도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하민경 의원님. 사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헌법에서 가장 이제 최상위 기관이고요. 그리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법기관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의 뭐 고시생들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학 개론을 이제 쓰신 허영 교수님도 계속해서 진짜 지적을 하시는 게 헌재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것이 지금까지 이제 10가지가 넘는다. 이런 말씀을 사실 계속 하시고 계시고 10가지가 넘는다고요. 네,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인터뷰를 강하게 하시고 헌법재판소가 이런 깊은 탄식을 하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서 이제 개별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특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3가지 이제 요구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다 타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또 특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같은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이 이제 아마 수요일 날 있을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만 헌법재판소가 한다면 대행이 사실 그 부분의 결정이 이제 빠르게 날 수 있는데 왜 이제까지 안 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순리대로 하지 않느냐,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항의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조금 더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수첩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문의했고 상의했다라는 내용이 검찰 진술에 나온 건데 그게 언론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고요.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인원 중에 7, 8명을 추천해달라라고 정보사의 대령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들었고 그것을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대화의 시점은 2024년 10월 초중순. 그러니까 계엄으로부터 한 2달 정도 전에 이런 상의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 내용 자체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노상원의 수첩이 지금 워낙 큰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게 이슈로만 그칠 문제인지 아니면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쓰여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의견들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김보엽 의원님. 증거 채택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저는 증거로 충분히 채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노상원 개인의 망상을 혼자 적은 게 아니잖아요. 노상원은 김용현을 22차례 만나러 용산 대통령실을 갔습니다. 예. 그럼 둘이 마주 앉아서 대통령 경호를 어떻게 할까, 국방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계엄을 선포한 뒤에 내란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누구부터 잡아들여야 되지, 문재인 일가, 조국 일가, 지금 언론에서는 500명 얘기하는데 저는 얼추 세봐도 1000명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 행정관 이상이라고 했는데 예. 제가 알기로 비서관만 50명 이상이거든요. 행정관 포함되면 벌써 200~300명 됩니다. 다른 사람까지 다 하면 500명이 아니라 1000명 정도 될걸요. 당연히 수사해야죠. 예. 네. 성주 의원님. 증거 채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죠. 이게 수사기관에서 노상원의 입이 아닌 그 옆에서 신문을 했던 대령의 입을 통해서 신뢰할 만한 검찰의 조서고 그런 거를 따졌을 때는 증거 채택을 통해서 일단은 더 이 참혹스러운 메모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검찰이 그냥 허술하게 한 개인의 어떤 생각을 적었다고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예. 이건 정확하게 이 메모는 비상계엄이라는 이 자체가 성공했을 시 대한민국에 찾아왔을 계엄의 시대를 상세하게 적어놨다고 추측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증거로 채택하고 수사가 필요하다면 더 세심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가 수사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일단 검찰의 공소장에 빠져 있는 내용이고요. 검사의 그 공소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게 만약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공소장에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당사자가 부인을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면 공소장에 기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이유가 이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다가 이 수첩에 대해서 필적 감정을 맡겼는데 이게 판독 불가라는 이제 판정도 받았고요. 이 수첩에 들어있는 내용이 너무나 단편적이고 이게 파편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뜻으로 적었는지를 정확하게 해독을 할 수 없는 그런 메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란 상당히 어렵고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제가 단어로 몇 단어를 썼다. 그럼 이 부분이 증거 능력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진술로 그 당시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적었고 어떤 때 어떻게 적었다 이런 부분이 다 알려져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서영주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는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선 그렇다. 김성현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하폰 지금 받고요. 계엄 직전에 김용현 계엄 총사령관과 매일같이 오가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이 과연 아무 생각 없이 계엄과 관련된 노트를 적어놨겠습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물론 필적 감정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나왔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결국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저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저는 이것이 예전에 박근혜 탄핵 당시에 안종범 수첩처럼 이 불법 계엄의 키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